네, 이제 JPIC라는 개념, 정평창보 개념의 용어와 역사, JPIC 영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활동을 지난 과거 동안 해왔고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직접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평창보 JPIC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교회의 오랜 방법론적인 내용으로 내려오고 있는 관찰과 식별, 행동이라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찰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의 징표,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대의 징표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찰일까요? 네, 내 안에 계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찰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정신으로 이 세상의 시대의 징표를 찾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식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식별이라는 단계는 교회의 가르침, 프란스칸 관점에서 이 시대 징표를 찾았다면 이 시대 징표 안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식별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이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평가와 판단, 식별의 단계도 나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 사회교례의 가르침, 프란스칸 전통과 영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러한 관찰과 식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졸리지 않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네, 제속 프란스칸 안에서 프란스칸들 안에서도 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주 논쟁점이 많이 있죠. 네, 지정학적으로 어떻습니까? 한반도가 위치한 세계를 보게 되면 위로는 북한, 러시아, 옆으로는 중국, 아래는 일본, 태평양에서는 미국, 이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이 다 몰려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 지금까지 5,000년 동안 살아남은 것도 참 대단한데 지금 상황은 이제 제주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안보 전략으로서 많은 군사기지를 만들고 무력을, 군사비를 증강시키고 이러한 노력들은 물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러분들 평택 미군기지 가보셨습니까? 평택? 네, 평택, 군산 미군기지, 제주, 오키나와, 괌, 필리핀, 대만 다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자, 미군기지가 왜 그쪽으로 향해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지만 남중국해 어떻습니까? 중국이 이제 해안선을 못 나올 수 남중국해를 이제 봉쇄하고 있는 전략이 바로 미군들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MD라고 하는 미사일 디펜서 방어 체제가 바로 한반도에 다 주둔하고 있습니다. 성주 사드 문제, 여러분들 성주 가보셨습니까? 네, 사드가 왜 성주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네, 중장거리 핵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한 그러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성주에 들어와 있어요. 네,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은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지만 이 MD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는 레이더망이 중요합니다. 레이더가 있어야지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이더를 한반도에 여러 군데 설치해 놓게 되면 미군들은 이제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한미 안보 회의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에서 이제 가져가겠다라고 했지만 미국은 아직 안 된다.
전시 작전 통제권을, 전자권을 한국에게 줄 수 없다. 군사비를 더 증액시키겠다. 1조가 넘었죠. 작년만 해도.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지금 국방비가 어떻게 될까요? 한 해 50조가 넘는 국방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6위, 7위 되는 군사 대국으로서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주 해군기지, 우리나라 해군기지일까요? 네, 제주도에 엄청난 군인들이 이제 강정마을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들어와서 뭐라 할까요? 이제 강정마을은 이제 유흥가, 퇴폐적인 문화로 이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전 세계 군함들이 제주 강정마을에 들어와서 폐기물을 버리고, 심지어 핵 잠수함이 들어와서 핵 폐기물까지 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 속에서 제주 해군기지가 있으면 공군기지가 또 함께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2성산, 제2공항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수사님도 제주에 관광객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2공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1000만이 넘었습니다. 1500만이 넘었습니다. 2019년도에. 하와이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도에 오고 있습니다. 제2공항이 필요할까요? 자, 오폐수가 지금 넘쳐나서 제주도는 이제 오폐수를 관리할 능력이 안 돼가 육지로 다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군들은 한국에 있는 모든 공군기지, 해군기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캘리포니아 주로 되어 있죠. 한국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평택 미군기지에서 모르는 것이죠. 자, 제주 해군기지를 보게 되면 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나라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된다. 이 단순한 분석만 가지고는 해군기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국과 미국이 전쟁이 나게 되면 평택, 군산, 제주 해군기지가 첫 번째 타격 지점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핵발전소, 여러분들 원전이라고 하는, 원전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제 잘못된 핵발전소를 미화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죠. 원전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이 아니라 핵발전소가 명확한 명칭입니다. 네, 원전. 원자가 파괴되어서 발전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원자 안에 있는 핵 분열로 인해서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핵발전소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전 세계에서 밀집도가 우리나라가 24개가 있죠.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후쿠시마 다음으로 핵발전 폭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나라가 바로 프랑스 다음으로 한국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핵발전소 문제는 비단 발전소 문제뿐만 아니라 핵발전을 하면서 돌리면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핵 폐기물. 중저준위 핵 폐기물이 있는 반면에 고준위 핵 폐기물, 원전에서 나오는,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고준위 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만 년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개방되어서는 안 되고 밀폐되어야 되는 폐기물입니다. 조금만 가까이 가도 다 방사능으로 오염돼서 죽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는 고준위 핵 폐기물을 저장할 장소가 기술적으로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이죠. 이 고준위 핵 폐기물을 통해서 핵발전소를 계속해서 가동해서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값싼 전기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부산에 있는 제석 프란스카 회원들과 또 여러 수녀님들과 함께 핵발전소, 교회의 가르침도 분명하게 핵발전이 이 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제석 프란스코 회원들이 있습니다.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네, 찬성하겠죠. 깨끗한 에너지다.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밀양 송전탑 문제, 2010년 이전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송전탑 문제, 이러한
서울 주변, 서울과 경기에 있는 모든 에너지, 수도권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다라든지 도서 산간지방, 사람들이 살지 않고 고령화된 지역에 있는 그 원전과 석탄 화력발전소를 돌리기 위해서 송전탑을 만들어야 되고 765kV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140m 가까이 되는 송전탑을 짓게 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나 엄청나게 면적이 큰 나라들에서 사용하는 765kV 고압 송전선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 밀양에다가 놓는 상황에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서울에 사는 여러분들, 수도권에 사는 제속 프란시칸 회원들, 자신의 아파트 옆에 고압 송전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찬성하실까요? 반대하실까요? 네,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문제는 한 사람, 두 사람 피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철저하게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효율과 효용을 따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아주 그리스도교 윤리 이념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거는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법적인 배상과 보상과 일본 정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친일 세력, 친일파 아직도 유명 사립 전문대학, 사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들도 일본군 위안부, 매춘부로 간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이 내용, 위안부 문제, 유력 일간지에서는 잘 다루지 않죠.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비단 과거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는 많은 군대 주변의 유흥가라든지 많은 여성들이 몸으로 팔려가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현재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여러분들 설악산 가보셨나요? 권금성에 있는 케이블카 다 타보셨습니까? 네. 네, 오색 케이블카 지금 이제 지난 8월 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이 났지만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케이블카를 지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네, 이전에는 제주도 한라산에도 케이블카를 지으려고 계속해서 경제인들이죠. 네, 지방자치에 있는 관광을 특화시켜야 된다. 네, 경제 성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논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좋은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장애인들을 갑자기 끌고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장애인인데 아버지도 물론 장애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경치를 보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너무나 불편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왜 케이블카를 장애인들이 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통영이라든지 거제, 여수, 하동에서도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지자체에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 논리에 교회에서는 어떠한 윤리적인 가르침을 분명하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윤리적인 이념과는 상관없이 오직 돈벌이만 되면 자연 피조물, 지금 산양, 멸종 위기에 있는 산양도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만년 전에 있었던 야생동물, 인간은 1%였고 야생동물은 99%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인간 세상 32% 모든 것을 차지하고 와일드 애니멀스, 야생동물은 1%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증가한 동물이 뭘까요? 라이브스탁. 축산 농가가 농업이
축산업이 활성화되면서 67%나 지금 소, 돼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왜 늘어났을까요? 여러분들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를 좋아하시죠? 네. 우리 돼지를 생각할 때 돼지고기를 생각하고 소를 생각할 때 소고기를 생각합니다. 이 소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축지를 늘리고 자연 밀림을 다 파괴하고 야생동물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악당이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경제도 성장하고 코로나 시대 때 엄청난 인권을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전 세계로부터 K-방역이라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4대 기후악당 국가로 뽑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뉴질랜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네 번째가 한국입니다. 기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4개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고, 뉴질랜드 어떻습니까? 축산농가예요. 축산농가. 엄청나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호주 어떻습니까? 석탄 수출 제2위. 첫 번째, 두 번째 석탄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후악당 국가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석탄을 수출할까요? 석탄을 수입해서 석탄을 만드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우리 많은 돈을, 재화를 해외 석탄 투자에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니네 나라들 한국 잘 산다고 하지만 지금 벌써 7개나 석탄 발전소를 더 만들고 해외에도 석탄 발전에 투자하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 공적 자금을 들여서 해외 석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금이 지금 해외 석탄 투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알 수가 없죠. 이런 내용까지 들여다보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브라질 아마존,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론 방송을 보더라도 아마존 산림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들어와서 대부분이 이제 목축지를 개간을 합니다. 나무를 다 자르고 소를 키워서 방목을 하게 되고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존을 지금 다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 소고기를 누가 먹을까요? 우리가 먹는 것이죠, 사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열대 우림 면적, 지구 면적의 14%, 지난 50년간 수퍼의 17%가 유실되었습니다. 1분마다 지금도 축구장 30개가 사라지고 있고 100년 내에는 아마존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석탄 투자 두 번째로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석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공적 자금,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무역공사, 이러한 은행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작년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 전북은행과 제주은행 빼고는 모든 은행이 해외 석탄 투자에 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엊그저께 이제 국민은행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도 석탄 투자, 기후악당 국가로 만들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한국, 니네들 잘 산다고 하지만 경제 성장하고 K-방역이라고 하지만 기후에 대해서는 전혀 환경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구나, 관심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사관 앞에서 국제환경단체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광고까지 내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 영국, 일본, 한국 전력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1990년도부터 2018년까지 비교하게 보면 대부분 다 전력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전력 소비량도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가 비싸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름에 어떻습니까? 가게 옆을 지나가면 에어컨 다 틀면서 문을 휠떡 열어놓고 있습니다. 24시간 대기업은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남아 돌고 있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 것이죠. 전기료는 인상되어야 되고
해외 석탄 투자는 되어야 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상위 20개의 다배출 기업이 전체 배출량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기관들이 바로 포스코라는 기업이죠. 그리고 강릉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되면 매년 40명이 조기 사망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7개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계속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그리고 기재부의 방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 방송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린, 녹색, 청정, 깨끗하다. 이 기후 변화를 잘 막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초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우리가 어쨌든지 녹색적인 분위기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태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가치와 뉴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녹색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과 더불어서 일자리라든지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린 뉴딜 정책이고, 지금 미국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첨예한 대립, 주요 의제가 바로 그린 뉴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쟁점이 붙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세미나와 방송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린 뉴딜이 이제 우리가 4차 산업 시대 때 싫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이 이제 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이 냉장고를 팔 때 이 냉장고가 만들어지기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 냉장고를 만들었는지 관세가 붙게 됩니다. 무역세죠. 관세가 탄소세가 붙어서 이제 더 비싼 가격으로 이제 외국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탄소세가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2021년부터 신기후체제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 안에서 이것을 빨리 그린 뉴딜을 잘 받아들이는 길만이 우리나라가 세계 안에서도 함께 또 공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디지털 융합 그린 뉴딜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굴뚝을 무슨 색깔로 칠했습니까? 녹색으로 다 칠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석탄 화력발전소 당진이라든지 평택, 하동이라든지 가보시면 그린 에너지라고 굴뚝에 다 녹색으로 페인트를 칠해놓고 그린 에너지로 칠해져 있습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린 워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만 그린이지 그린 워싱. 그 속 내면은 경제 성장,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이 지구는 파괴될 수 있다, 희생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레타 툰베리, 여러분들 그레타 툰베리는 너무나 유명한 이제 청소년 기후 활동가가 됐기 때문에 2018년도 8월부터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득권, 국회의원들, 기성세대들, 미래 세대인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혼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고 앉아있기 시작하면서 유럽에 있는 청소년들이 2018년도, 19년도 학교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후 결석 시위까지 매주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도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위기 비상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신고 있는 신발을 서울로 다 가져와서 신발 무력 시위, 침묵 시위를 벌였던 장면이 있습니다. 자, 청소년 세대 10년, 20년 후에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지구의 남은 시간, 지구가 유지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은 이제 7년 반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10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산업화를 맞이하면서 100년 동안 1도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5도가 되게 되면 이제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30년, 2040년 지구는 생존합니다. 하지만 2030년도까지 1.5도 지구 평균 기온이 2도까지 상승하게 되면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미래 세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성세대가 엄청난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 앞이라든지 수녀님들도 기후위기 비상사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은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탄소 제로 선언을 촉구하고 그레타 툰베리도 문재인 대통령께 이제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해라라고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안 발표 때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이제 마지막 그림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서울 대교구에 있는 이문동 성당입니다. 유일하게 성당 에너지 자립 성당이 바로 이문동 성당이죠. 여러분들 본당에서 가정에서 하나의 작은 행동들이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하시고, 사실 이문동 성당에서 박동호 신부님 엄청난 몇 년 동안 사회교리 가르치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신자들한테 교육하면서 반대를 겪으면서도 해낸 작업이죠. 성당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자립하는 성당이 전국에 몇 개나 될까요? 지금 하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교육회관, 정동교육회관, 여러분들 제속 프란시스코 회관 어떻습니까?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부터 먼저 전기를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자동차를 줄이고 전기 자동차를 타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활동, 교회의 활동, 우리 국가적인 활동을 실행해 나갈 때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전 활동이 꽃을 피우고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제속 프란시스칸 회원들 특히나 삶의 자리에서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행동하는 프란시스칸들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